한번 해볼까? 이거는 이렇게 봐야지. 네, 오늘 11월에 미국 대선을 50일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을 열었습니다. 경제와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졌는데 미국 유권자들은 이번 토론의 승자로 누구를 뽑았을까요? 관련 내용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병태 수빈 석좌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토론이 사실상 처음 토론이긴 이쪽 가자, 하지만 이쪽.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서로 한치 아무도 없이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공방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그 한 거의 100분 네, 가량 퍼야지. 토론에서 밥을. 그동안에 그것을 뭐 대선 이슈가 나왔던 모든 그 안건들이 다 논의가 되고 서로 치고받고 한 걸 보고 참, 야, 이게 어쩌면 이번 대선의 이 승패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전부터 그런 관측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참 양측이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누가 더 잘했다고 보시는지요? 조금 전에 방송에 나오대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건데 한 3분의 2 정도가 해리스가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해리스가 잘한 거고 저희가 보기에도 이번에 해리스는 기대보다도 더 잘했고 그리고 트럼프는 예상보다 좀 못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해리스가 상당히 미세한 그런 상황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이고 있죠. 예, 해리스의 뭐 발언, 뭐 표정, 행동 어떤 부분에서 이런 유권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리스는 이번 토론이 거의 한 100분 동안 진행되는 상황을 거의 주도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트럼프가 토론의 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고 토론에서 트럼프를 이길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 해리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신비로운 사람이다. 자신의 속 심리까지 드러내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거 아니야?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많은 이거 할머니가 있는데 호워드 대학교를 보였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게 저 할머니가 있어? 모교육도 한데 거기에서 이제 연습실을 차려놓고 이거 할머니가 있어? 연습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은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있어. 잘 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답변을 하는 데서 트럼프 해리스는 그것을 자기의 경제 정책 질문을 그랬지 않습니까? 바이든 경제와 지금 경제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러니까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경제가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리스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 거다 이 얘기만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사회자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다시 한번 묻고 4년 전과 비교해서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리스는 거기에도 응하지 않았죠. 그냥 자기들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됐을 때 그냥 경제가 엉망이었다 이 얘기만 했고 그 다음에 전혀 관계없는 프로젝트 2025라고 하는 걸 끄잡아내가지고는 주제를 확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얘기만 그냥 계속했지 뭐 그동안에 과거의 4년 동안의 경제를 어찌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죠. 그러니까 토론을 그냥 상당히 민감하게 끌고 갔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토론 시작 전에 해리스 부통령이 먼저 가서 악수를 청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가 악수를 한 게 2016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라 이후에는 없었더라고요. 맛있어? 없었더라고요. 양측이 이번 토론을 준비하는 결과에 대한 보도들도 꽤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트럼프는 그 이후로 이렇게 상대방을 맞이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냥 무대에 올라서면서 아예 상대방을 보지도 않고 그냥 악수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자리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먼저 다가가지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간 거가 해리스가 정말 그 리드를 참 잘하고 들어갔다 치고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예. 이런 제스처 하나하나 그리고 그리고 시선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뭐 지금 교수님도 해주셨으면은 그걸 지켜본 유권자들도 아마 많은 걸 느꼈을 것 같고요. 주요 쟁점별로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사회자가 첫 질문을 했는데
경제와 물가였습니다. 역시 해리스는 트럼프의 부자 감세를 비판했고요. 자신을 네. 성인 가정에서 자랐다는 점을 또 얘기했죠. 트럼프는 해리스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색깔론을 꺼냈는데 이런 접근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해리스 입장에서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리스는 그 현직 부통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난 4년의 3.5년의 이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명히 현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냥 그야말로 공론자이기 때문에 자기 정책 에전다만 쫙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 점에서 해리스가 돋보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트럼프는 해리스가 마르크스주의자다. 그러니까 아주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다. 그리고 심지어 해리스의 아버지도 마르크스 경제학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과연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인 얘기를 가지고만 이렇게 자기의 정책을 제시하는 데는 트럼프가 좀 실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이 토론이 벌어진 곳이 경합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펜실베니아 주가 가장 큰 경합주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지금 그 경합주가 북쪽의 5대5 부분에 그 소위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선벨트에 4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 그 러스트벨트 중에 펜실베니아가 가장 크죠. 선거 인단도 가장 많고 예언도 가장 많고 또 거기가 초접전 그러니까 박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양쪽이 다 이 펜실베니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게 뭐 초미의 관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차 토론은 조지아에서 했지 않습니까? 조지아가 선벨트에서는 또 가장 또 그 선거인단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지난번에는 거기를 걸어냈고 이번에는 펜실베니아에서 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경합주 중에서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미국 선벨트의 물가가 지금 현 정권인 미국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진단이 있거든요. 예.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결국 이 물가, 경제가 약점인데 같은 팀이라고 볼 수 있는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약점으로 작용할까요? 이거 당연히 약점이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같은 현직 부통령이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현 대학원 행정부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거니까 당연히 바이든에게도 참 당연히 그거죠. 해리스에게도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토론에서는 트럼프가 그 점을 짚어내는데 실패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뭐 했냐, 그동안에 있어서 물가를 잡아내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강하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적을 못했으니까 결국은 그 약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게다가 두 후보가 낙태권 그리고 불법 이민을 놓고도 솔선을 벌였는데요.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 ABC 진행자가 네. 그거를 알아봤더니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질했죠. 예. 이번에 그 진행자가 그런 그 인터벤션 그러니까 개입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앵커에게 기대하는 게 그 팩트 체크인데 그 팩트 체크를 곳곳에서 그렇게 해주는 모습이 좀 돋보였죠. 예. 이번에 뭐 ABC 방송의 토론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불만을 표했지만은 네. 교수님은 비교적 이제 원활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주제도 잘 설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트럼프 쪽이 곤란할 수 있는 질문들, 그다음에 해리스 쪽이 곤란할 수 있는 질문들을 상당히 균형 있게 이렇게 던져가지고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낙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예, 상당히 그거는 그 날카로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예. 그 자, 지금 여기서 또 나온 주제 가운데 하나,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예. 토론장에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이 두 후보의 이야기 또 듣고서 다시 돌아올까요?
It is well known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because they're so clear. They can manipulate you with flattery and favors. But I'm just quoting him.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Look at what's going on with North Korea, by the way. He said Russia was afraid of him. 네, 지금 두 후보 간의 확연히 대립되는 대국간이 드러났는데 이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북핵 협상에 있어서 좀 더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나 이제 행정부와 그러니까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분명히 많이 달랐죠. 그 누가 더 협상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체라는 우리 뭐라고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는 싫어겠지만은 거기다 동맹국가 우리나라도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보는 것 같으면 그건 트럼프가 분명히 더 많은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아니지. 많이 바꿨네. 트럼프는 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처음에는 북한과의 김정은과의 대화에 열려있는 우리나라 당이 돈 내라고 했는데 김정은에 대한 평가도 바뀌었나 나쁘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악평을 한 적이 없었죠. 했었죠. 김정은은 젊은 나이에 나라를 물려받아가지고 이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똑똑한 젊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똑똑한 게 아니지. 형이 잘 못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상당히 어떤 신축성 있는 협상이 가능한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이미 많이 만들었지 않느냐. 지금 남을 위해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거는 핵 문제 해결 방안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상당히 유연하게 신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대만이 확실히 더 강하다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에 성공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그 자리를 맛있어 만나. 저는 뭐 트럼프가 집권을 하는 것 같으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트럼프는 퇴임하는 뒤에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한 적이 없었고 해리스가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그 김정은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난 뒤에는 이거 아주 아름다운 러브레터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왔고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뭐 하여튼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네, 지금 두 후보가 접전 중인 만큼 오늘 토론이 좀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는데 내일 당장 선거를 하게 되면은 누가 이길까요? 결국 그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를 보면 그 해리스가 후보가 된 이후부터 전반적인 국가 전체로 보는 이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국 최초 여자 보다가 9월 초순에 들어가가지고 그저께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나섰습니다만 거기에서 이 해리스의 상승세가 좀 꺾이는 그런 모양이 나왔었죠. 오히려 저기 나왔습니다만 트럼프가 한 점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유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배팅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팅하는 미국에도 폴리마켓이라는 것도 있고 영국에도 에스마켓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한데 여기에서는 보면 그 데니스가 CNN 인터뷰를 한 8월 29일 이후에 트럼프가 상당한 정도 앞서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적으로 하는 전국적인 이 평가보다도 멀쩡한 사람보다 배팅을 하는 이 사람들이 평가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정할 수 있지 반대인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결국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 참 끝까지 가봐야 그러니까 우리 말로 두번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박빙의 승부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이제 결과에서 3분의 2의 6%가 해리스가 잘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추세가 다시 조금 반전이 되어 나갈 그러니까 해리스가 상승세로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못해? 이 미국의 정치 지금 상황이 워낙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의 말을 잘못하면 그에 따라 지지도가 확확 이렇게 바뀌거나 하는 일은 거의 그렇게 기대하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갈 때까지 계속 11월까지 한 2달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역시 초박빙의 상황이 계속하고 그리고 경합주에서 어떻게든 이제 더 얻기 위해 가지고 그냥 참 피날리는 그런 사업을 계속하는 그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미국 내에서 미국 정치권의 또 색다른 문화인데 이 베팅 업체의 예측이 좀 권위가 있는 데이터입니까? 과거에 맞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 도박도 맞춘 적이 많았고 대통령 도박 또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냥 일반 지지도가 나오는 경우 엄마도 유권자들이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나의 그게 좋아하는 감정 나빠하는 감정이 되지 않습니까? 먹고 배팅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건 거의 다 먹었네. 우리 사람들이 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냐 나쁘냐 하는 거 그걸 떠나가지고 누가 이길 것 같으냐라고 하는데 더 집중을 하니까 요즘에 이쪽 결과가 더 객관적일 수도 있겠다, 냉정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가 또 세계적인 팝스타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TV 토론이 끝난 이후에 해리스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요.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2억 8천만 명이 그렇죠. 가수는 미국 사람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저는 그거는 트럼프가 상당히 좀 뼈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전에 트럼프 쪽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AI 영상을 가지고 다 먹었네. 스위프트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조금 연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 먹고 있다가 치즈 이거 우리하고 관계 없는 거다 했었고 이거 다 먹으면 이따가 치즈 조금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해리스를 지지하겠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트럼프가 뭐가지고 좀 뼈아플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거 먹어야지. 팔로워가 2억 7천, 2억 8천이 되는 사람이니까 미국 내에도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자들이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헬스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참고 2020년에 그 선거에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이든 지지를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바이든이 이겼으니까 영향력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조금 전에 영상이 나갔었는데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고양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함께 올렸단 말이에요. 자신이 자식이 없는 캣레이디다 이런 문구를 붙였는데 이것도 트럼프 측에서 좀 뼈아프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벤스랑 말한 얘기의 꼬리가 이제 여기서 잡히는 셈이 되는데 부통령은 꼬리가 좀 잡히는 셈이 되는데 오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하면서 차이에서 미래적인 대전성 이걸 보니까 이건 상당히 기술적으로 타겟팅을 해가면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고 그렇지. 지금 폭스 뉴스가 2차 토론을 다 먹었네. 이게 만약에 영향력이면 누구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저는 트럼프는 계속 팍스뉴스가 주최하는 행사를 그러니까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계속 해왔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리스 쪽에서는 팍스뉴스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계속 왔으니까 만약에 또 한 번 하는데 팍스뉴스가 주최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트럼프를 받아들이는 가능성이 꽤 많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쪽에서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도 계속 한 번 더 하자고 MBC가 주최하는 것도 하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팍스뉴스가 하는 것도 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결국 성립이 안 된 걸 보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성립시키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미국 유권자는 아니지만 어떤 대통령을 응원하는 게 우리나라 좀 더 유리할까요? 한국으로 와서는 익숙한 것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옹호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한국을 와가지고 고생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 사면에도 우리가 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가지고는 뭐 어느 쪽이 유리하냐 어느 쪽이 더 익숙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떨어지지 간에 뭐 어느 쪽이 되는지 간에 거기에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변해 나가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의 다 먹었네. 이거는 뭐 특정한 개인이 바꾸는 게 아니라 다 먹고 치즈 상황 먹자. 자체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 나가도록 하는 상황이니까 답답하지? 이걸 그냥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병재 초빙 석좌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가 왜 안 나와? 오늘 경기도 양평 옥천면 기온이 38도까지 올랐습니다. 9월 중旬 기온이라기에는 너무 높은데요. 내일은 전국에 가을 폭염을 식히는 비가 내릴 전망인데 양이 다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해상에서 북상 중인 13호 태풍은 중국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정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첫 9월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울. 도심 풍경은 추석을 앞둔 가을을 무색해 할 정도입니다. 강한 햇살과 부채, 민소매 옷차림, 거침없이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드는 아이들까지 그야말로 한낮의 풍경입니다. 뭐지? 너무 덥고 추석 전에 이렇게 더운 건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경기도 양평 옥천면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밥 먹혀. 서울 강서구 기온도 37.1도로 사람 체온보다 높았습니다. 공식 기온도 정읍 36.1도, 대전 35.3도, 서울이 34.6도까지 오르는 등 이맘때 기온보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에는 대기 상공에 뜨겁고 건조한 공기를 동반한 티벳 고기압이 지배되어가는 가운데 대기 중앙층에서는 뜨겁고 습한 남동풍이 불면서 여기가 나타났습니다. 35도를 웃돌며 역대급 기록을 남긴 이번 가을 폭염은 하루 사이 날씨가 급변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12일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폭염 기온은 다소 완화되겠으나 다만 일부 지역은 강한 비구름이 형성돼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산간과 경기 북부에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등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먼 남서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13호 태풍 버윈카는 북상하면서 점차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주말 이후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지만 동약은 중국으로 들어 월요일쯤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같은 진로를 예상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태풍에서 열기가 유입되며 내륙의 더위가 심해지거나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아지는 등 연휴 기간 간접적인 영향을 예상해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잉크 기상청은 내일 태풍과 연휴 날씨에 대한 정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안녕.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세보니 회사 반박과 정상화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관순 대표는 구체적으로 두 곳과 인수합병을 논의 중이라며 기업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회생 계획 인가전 인수합병을 목표로 올해 안에 채권